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로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었는데 우선 기각 결과에 대한 그 여야 입장을 들어볼 텐데 그 쟁점들이 좀 있었죠. 비상계엄, 거부권 행사,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결 정족수 같은 핵심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포함해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지혜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그때 탄핵 소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 뭐였냐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내란 수계 혐의로 지금 인정받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탄핵이 되지 않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지금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가 더없이 커졌을 텐데 그래서 한덕수 탄핵이 지금 기각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탄핵 심판 기각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정족 의결수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에는 제적 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 그 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출근길 브리핑에서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 마음협 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탄핵 그 9번째 선고였는데 각하가 나온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었죠. 이번에도 기각이죠. 기각이, 네. 네. 각하 의견이 나온 각하 거. 의견이 나온 각하 건 의견이 나온 건 처음이었죠. 이번에 네. 처음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필 규정의 마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 이렇게 사족을 붙인 것은 민주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 일개 당의 대표가 아니라 어쩌면 다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란 묵인과 방조에 대해서 모든 재판관분들이 이것은 탄핵 재판에 이를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같이 했어요. 또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서도 이게 헌법 위반의 사안이긴 하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냈거든요. 그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는데 네.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정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명이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에서는 분명히 200명이라고 표기를 했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소추 의결에는 150명이 아니라 2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판례로 자리 잡아서 앞으로 적용될 때 좀 무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가 이제 사법 슈퍼 위크로 이제 불리고 있으면서 오늘 주목했던 부분은 주 후반 아니면 이제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리 좀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겹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목을 했는데 그 포인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 결과를 가지고 어쩌면 있을지 모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예단해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인 만큼 예단해보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만약에 이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일정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줬더라면 굉장히 많은 분란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네. 판결문을 썼던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같은 질문을 이재 대변인께도 뭐 짧게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 오늘 AP통신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결정적인 핵심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미리 보기의 성격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는 그런 어떠한 짐작가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피하면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그런 영리한 재판 판결문을 내놓지 않았나 싶은데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맛보기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뭐 무리한 요구라던가 극렬 지지자들의 격한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여당이 오늘 탄핵소추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는 먼저 법안 내용과 발의 배경을 들어보고 이어서 이제 이재 부대변인께 민주당 입장 이와 관련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원래 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탄핵 재판도 일종의 원고는 국회가 담당하는 거고요. 네. 탄핵을 당하는 사람은 피소추인이 되는 셈인데 이 재판 결과 그렇다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는 이 해당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법체계 내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그동안 탄핵 재판이 굉장히 엄중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무려 4억 6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민주당이 탄핵 재판과 관련한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출했습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런데 탄핵 결과 어떻습니까? 9대 0으로 지금까지는 다 기각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 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입법 폭고에 대해서 이제 뭐 경고에 이런 이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했다 입장인데요. 일단 오늘 국민의힘이 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 그리고 헌정을 추구하는 그런 진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근데 그런 게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정부 여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끊임없이 해왔던 일들이 바로 민주당 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본인들이 정부 여당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떤 실행할 부분에 있는 정책들을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없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자꾸 이 민주당 탓만 하면서 그런 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탄핵을 하지 않는 이런 법을 개정을 하면서도 민주당 탓을 하는 정치 입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판결을 하면서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탄핵은 국회 남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제일 먼저 요구한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미임명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이재명 대표를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 후견주의를 갖고 있는 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재판에 특정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면 그 후과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 선뜻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회의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지금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걱정의 뜻을 얘기했고요. 이 때문에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무리하게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에 혹여라도 참가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지혜 부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관 임명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그게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네. 꼭 임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했었을 때도 임명을 하다라고 헌재에서 말한 바 있고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네. 지금 굳이 헌법에 명시된 의무와 헌재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일에 대해서 굳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소의 의지를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 앞으로의 전국 향방과 각 당의 대응책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법 슈퍼위크로 불리는 운명의 한 주입니다. 26일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락이 예고되는 향후 전국입니다. 여야 내부에서도 대응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지혜 부대변인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대응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확실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지른 이러한 위헌 위법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파면이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똑같은 비상계엄에 면허증을 발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지만 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면의 이유에는 사실 파면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밖으로 말하는 것처럼 기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 국민의힘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상태에서 복귀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른
나머지 임무를 수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신임을 잃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자산이 점점 깎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파면이 분명한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심정이 복잡해질 일은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 어떤 국민의힘의 그런 속마음이 그러면 민주당도 좀 복잡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대응 체계는 뭐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것들이 전혀 없다. 좀 오히려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 좀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이렇다 할 동요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에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가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26일에 선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은요, 누가 뭐래도 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만 무죄가 됐는데, 오히려 검찰은 그것까지 공소장을 변경해 가면서 그 부분도 유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법원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다면 저는 사실상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요. 3심은 법리심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조국형 신당 대표도 2심에서 징역형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속이 안 돼서 3심 결국엔 대법원 판결 결과 구속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그 2심의 형을 받고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 그러면 정말 대법원 판결 나와서 불과 대통령 선거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2달도 안 돼서 새로운 대통령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뭐 8대0 인용 기정사실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탄핵 재판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갈수록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들로 확인되고 있어서 민주당의 조급심이나 이재명 대표의 조바심도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운전하다 보니까 이 도로변에 개나리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정치권 또 이제 전국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스피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